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후 2시에 따사로운 햇볕이 고급 승용차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였죠. 회의가 3개나 잡혀 있었고 저녁에는 중요한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님,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김 기사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대답하려다가 문득 차창 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골목 어귀에 한 노인이 구부정한 자세로 폐지를 줍고 있었거든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는 그 뒷모습이 뭔가 낯익었어요. 아니, 낯익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노인의 굽은 어깨 위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세월의 발의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낡았지만 분명히 군번줄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바뀌면서 차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죠. 김 기사, 차 세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기사는 놀란 듯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습니까? 잠깐만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사라져버린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럴까요? 길에서 폐지 줍는 노인을 본 게 처음은 아닌데 왜 유독 저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군번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였을까요? 이사님, 괜찮으시죠? 김 기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네, 괜찮아요. 가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노인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밝혔거든요. 특히 그 군번줄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그 노인 생각이 났고 저녁 만찬에서도 마음이 딴 데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실에서 잠옷으로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죠. 굽은 어깨, 낡은 손수레, 그리고 군번줄.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본 군번줄 하나가 상훈 오빠가 목에 걸고 다니던 그 군번줄 말이에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요. 설마 그 사람이 상훈 오빠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상훈 오빠는 전쟁 때 헤어진 후로 소식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벌써 7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군번줄. 너무 비슷했어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생각에 잠겼어요. 상훈 오빠. 제 인생 최초의 사랑이었던 그 아이.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간 그 여름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 혹시 정말 상훈 오빠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골목으로 가보겠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기사, 어제 그 골목으로 다시 가봐요. 어느 골목 말씀이시죠? 어제 제가 차 세우라고 했던 그곳이요.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혹시 다시 그 노인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매일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노인을 다시 봤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으로 마음을 돌려봅니다. 1950년 여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6살이었어요. 상훈 오빠는 8살이었죠. 우리 집과 상훈 오빠네 집은 앞뒤로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만나 놀 수 있었습니다. 상훈 오빠는 동네에서 제일 장난꾸러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만큼은 늘 다정했죠.
마치 진짜 오빠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지연아, 오늘도 신랑 신부 놀이할까? 상훈 오빠가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곤 했어요. 그럼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마을 뒷산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소꿉놀이를 했어요. 상훈 오빠가 신랑이 되고 저는 신부가 됐죠. 돌멩이로 만든 밥상을 차려놓고 나뭇잎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어요. 지연아, 이거 줄게. 어느 날 상훈 오빠가 나무 껍질을 깎아 만든 반지를 제게 줬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이게 뭐예요? 결혼 반지야. 진짜 결혼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상훈 오빠에 대한 제 감정이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이거 가져요. 저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작은 손수건을 상훈 오빠에게 줬어요. 분홍색 천에 작은 꽃수가 놓인 손수건이었죠. 고마워, 지연아. 계속 가지고 있을게. 상훈 오빠는 그 손수건을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셔츠 주머니에 넣어뒀죠. 그 여름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상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종일 함께 뛰어놀 수 있었어요. 상훈 오빠는 저를 업고 개울가에도 데려다 줬어요. 조그만 손으로 물고기를 잡아주기도 했죠. 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지연아, 나중에 크면 진짜로 결혼하자. 네? 우리 진짜 부부가 되는 거야. 상훈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싫지는 않았죠. 오히려 기뻤어요. 근데 오빠 그 목걸이는 뭐예요? 상훈 오빠가 늘 목에 걸고 다니는 군번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 이거 길에서 주워온 거야. 멋있지? 네, 멋있어요. 상훈 오빠는 그 군번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죠. 여름 내내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죠. 요즘 북쪽이 수상하다더라. 전쟁이 일어났다던데? 이런 대화들이 오갔지만 아이였던 저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저 매일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꿈꾸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지연아, 우리 100년해로 하자. 백년해로가 뭐예요? 아주 오래오래 100살까지 함께 사는 거야. 좋아요. 그때의 우리는 정말 순수했어요.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그 아름다운 여름이 끝나갈 무렵 지옥 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상훈 오빠와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요. 나무 반지와 손수건. 그 작은 선물들이 우리 사이의 약속이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면 진짜 결혼하겠다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줄 몰랐어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덮치게 될 줄은. 1950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온 마을이 태극기를 걸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훈 오빠와 저도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윙윙거리는 소리였죠. 지연아, 저게 뭐지? 상훈 오빠가 하늘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검은 점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인가? 그 순간이었어요.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마을 곳곳에서 폭발음이 터져 나왔어요. 집들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저는 집을 향해 뛰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훈 오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돼. 위험해. 엄마가 있어. 엄마 찾아야 해.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찾으러 가자. 상훈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보다는 침착했죠. 8살 아이치고는 어른스러웠어요. 그때 멀리서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북한군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마을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아, 산으로 가자. 상훈 오빠가 제 손을 꽉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서 뛰었습니다.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뛰었어요.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가파랐어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오빠 힘들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자. 상훈 오빠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 손을 잡고 이끌었어요. 산 중턱쯤에 도달했을 때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마을이 불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엄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사한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상훈 오빠가 저를 안아줬어요. 하지만 오빠의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굴을 찾아 숨었어요. 작은 바위 틈 같은 곳이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죠. 밤이 되자 더욱 무서워졌어요. 어둠 속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지연아, 내가 지켜줄게. 상훈 오빠가 저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쪽에서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내려가 봐야 하는지 계속 숨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파. 나도. 우리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산에서 따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봤지만 별로 없었죠. 셋째 날 군인들이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쪽으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여기 아이들이 있어. 결국 발각됐어요. 미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편 군인들이었어요. 아이들아, 괜찮다. 우리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거야. 하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며칠 동안 너무 무서운 일들을 겪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상훈 오빠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결국 우리는 군인들에 의해 피난민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가족들을 찾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수용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집을 잃고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었죠. 며칠 후 상훈 오빠네 가족이 먼저 찾아왔어요. 오빠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거예요. 상훈아, 엄마. 상훈 오빠는 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제 가족은 언제 올까 하는 생각에. 그런데 상훈 오빠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부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상훈 오빠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괜찮아요. 꼭 다시 만나자. 네, 상훈 오빠는 나무 반지를 제게 줬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나면 돌려줘. 오빠는 이걸 가져요. 저는 셔츠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훈 오빠에게 줬어요. 며칠 동안 품에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상훈 오빠 가족은 부산으로, 저는 수용소에서 계속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상훈 오빠와 헤어진 후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여전히 제 가족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아저씨들이 이곳저곳 수소문해 봤지만 아무도 저희 가족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가족들이 모두 죽었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아, 익숙한 목소리에 뒤돌아봤더니 이모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이모, 저는 이모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연이 많이 무서웠지? 이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요? 제가 물었을 때 이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연아, 이모가 이제부터 엄마가 되어줄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뜻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이모는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모부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이었어요.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생활.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과 상훈 오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 가족들과 상훈 오빠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상훈 오빠가 준 나무 반지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그것만이 오빠와의 연결고리였거든요. 지연아, 그 나무 반지는 왜 계속 갖고 다녀? 이모가 물어보셨어요. 친구가 준 거예요. 친구? 네,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이모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학생이라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사투리도 있어서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훈 오빠에 대한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았어요. 가끔 꿈에서 만나기도 했죠. 여전히 8살 모습의 상훈 오빠가 나타나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연애도 해봤어요.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도 있었고 직장 다니면서 만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누구와 만나도 상훈 오빠만큼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왜 혼자 사느냐고 물어봤지만 설명하기 어려웠죠. 어린 시절의 첫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옷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건 바로 상훈 오빠였죠. 가끔 상훈 오빠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부산 지역을 뒤져봤고 각종 동창회나 전우회 같은 곳에도 연락해봤죠. 하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전쟁 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연락처도 없던 시절이었고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에 이르렀어요. 제가 75살이 되었으니 상훈 오빠는 77살이 되었겠죠. 아직도 살아계실까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내던 차에 어제 그 골목에서 노인을 본 거예요. 군번줄을 목에 건 그 노인을. 혹시 정말 상훈 오빠일까요? 저는 매일 그 골목을 지나다녔어요. 혹시라도 그 노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그 노인을 다시 봤어요. 같은 자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여기 세워주세요.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 굽은 등, 그 걸음걸이, 그리고 목에 걸린 군번줄까지. 모든 게 제 기억 속에 상훈 오빠와 닮아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그리고 정말 상훈 오빠라고 해도 저를 알아볼까요? 그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분명히 상훈 오빠의 눈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백발이 되었지만 그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갑자기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나오셨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는 노인의 팔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경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혜진아, 괜찮다. 노인이 말했어요. 목소리도 상훈 오빠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아버지,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혜진이라는 여자는 계속 저를 경계했어요. 마치 저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혜진의 시선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아버지, 집에 가요. 혜진은 노인의 팔을 끌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혹시 저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사라졌어요. 골목 끝으로 걸어가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됐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상훈 오빠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이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 노인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딸로 보이는 분한테 혜진이라고 불렀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죠? 70 후반 정도요. 탐정은 며칠 후 결과를 가져왔어요. 찾았습니다. 이름은 박상훈이고 78살이에요. 박상훈.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제가 찾던 상훈 오빠였던 거예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딸 하나 있어요. 박혜진 36살.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요? 혜진 씨가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고 있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탐정의 말에 궁금증이 더해졌어요.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탐정의 추가 조사를 기다렸어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상훈 오빠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왜 혜진이 저를 경계했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다시 연락을 줬어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혜진 씨가 매달 아버지 명의로 목돈을 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혜진이 상훈 오빠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혜진 씨가 최근에 누군가와 자주 만나고 있어요. 중년 남성인데 이름은 김민수라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그 이름이 왜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더 알아봐 주세요. 탐정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민수는 상훈 오빠의 전쟁 동료였어요. 그리고 혜진과는 사실상 연인 관계였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김민수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탐정의 말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상훈 오빠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상훈 오빠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탐정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거든요. 작은 연립주택이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혜진이 또 나타나서 저를 막으면 어떡하죠?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상훈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상훈 오빠는 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연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상훈 오빠. 정말 지연이구나. 상훈 오빠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상훈 오빠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니? 길에서 봤어요. 오빠가 폐지 줍는 모습을. 아, 그때. 상훈 오빠가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도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마주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훈 오빠는 부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성인이 되어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결혼은 했어? 응. 애썼지. 상훈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럼 혜진 씨는? 내 딸이야. 그런데 상훈 오빠의 목소리에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마치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거 가지고 있어요? 저는 나무 반지를 꺼냈어요. 70년 동안 간직해온 그 나무 반지를요. 상훈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아직도. 약속했잖아요. 다시 만나면 돌려준다고. 상훈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반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나도 이걸 가지고 있었어. 제가 어린 시절에 줬던 그 손수건이었어요. 낡고 발해서 원래 색깔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분명히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정말 간직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전의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거실로 들어온 혜진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저번에 혜진아, 소개할게. 내 어린 시절 친구야. 상훈 오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괜찮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야. 하지만 혜진은 계속 저를 경계했어요. 마치 제가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혜진이 둘러대며 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혜진아, 뭐 하는 거야? 상훈 오빠가 딸을 나무랐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모르는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시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야. 상훈 오빠의 말에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으면 부녀 사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가지 마. 상훈 오빠가 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혜진이 가로막았어요.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내일 병원 갈 예정이잖아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상훈 오빠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혜진의 태도 때문에 불안했어요. 왜 혜진은 저를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그리고 상훈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탐정의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상훈 오빠를 지켜야겠다고. 70년 만에 다시 만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훈 오빠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보다도 혜진의 이상한 태도가 더 걱정됐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혜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무슨 움직임이요? 혜진 씨가 김민수와 만나서 급하게 무언가를 의논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요양원에 전화를 여러 번 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나타난 것 때문에 계획을 앞당기는 건 아닐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저는 직접 상훈 오빠 집 근처로 갔어요. 멀리서라도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쯤 되자 혜진이 집에서 나왔어요. 급한 듯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혜진이 도착한 곳은 근처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중년 남자와 만났습니다. 김민수인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기억하고 있어.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가 자리라 밖에서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쩌지? 계획이 틀어지는 거 아니야?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야 해. 그 여자가 자꾸 오면 문제가 생길 거야. 혜진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상훈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혜진아, 정말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괜찮을 거야. 어차피 아버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돼. 치매? 상훈 오빠가 치매라고요? 어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였는데요. 그럼 유산은? 당연히 내가 받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이랑 예금 전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혜진이 상훈 오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빠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친딸로 알고 있는 걸까? 당연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속여왔는데? 친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혜진의 정체가 뭐예요? 처음에 아버지가 엄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접근한 게 잘못했나 싶기도 해. 뭔 소리야? 그때 아니었으면 언제 기회가 있었겠어? 외로운 호라비를 딸이라고 속여서 돌봐주는 척한 게 얼마나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저는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 상훈 오빠의 친딸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그 여자부터 떼어놔야 해. 아버지가 옛날 기억을 되찾으면 내 정체가 들킬 수도 있어. 혜진의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상훈 오빠를 요양원에 보내서 외부와 차단시키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상훈 오빠에게 가서 모든 걸 알려야 했습니다. 상훈 오빠 집으로 급하게 갔어요. 다행히 혜진은 아직 카페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오빠. 문을 두드리며 급하게 불렀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혜진에 대해서요. 상훈 오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들어와. 저는 혜진의 정체와 계획에 대해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하던 상훈 오빠도 점점 충격을 받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혜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고? 오빠 생각해봐요. 혜진이가 언제부터 오빠를 돌봤나요? 부인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10년 전쯤부터. 그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상훈 오빠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점점 어두운 표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혜진이는 부인이 죽은 후에 갑자기 나타났어. 자기가 내 딸이라면서. 오빠가 친딸이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뭐예요? 혜진이가 내 젊은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리고 부인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 그런 정보는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상훈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10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10년 동안 가짜 딸을 키운 거야? 오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혜진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혜진이 거실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굳어졌어요. 왜 또 왔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혜진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오빠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들켜버린 거죠.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발뺌을 하려고 했어요. 김민수와의 대화를 다 들었어요. 오빠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 말이에요. 그제서야 혜진이 포기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법적으로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호적에 올라있다고 진짜 딸이 되는 건 아니죠. 상훈 오빠가 일어나서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아, 정말이니? 너는 내 딸이 아닌 거야?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민수 오빠 때문이에요. 민수 오빠가 자꾸 재촉해서. 변명이었어요. 하지만 상훈 오빠는 이미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나가. 상훈 오빠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결국 혜진은 집을 나갔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지만 상훈 오빠는 외면했습니다. 혜진이 떠난 후 집 안은 적막했어요.
상훈 오빠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지연아, 나는 참 바보였구나. 상훈 오빠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10년 동안 가짜 딸을 키우다니.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이가 너무 교활했던 거죠. 하지만 상훈 오빠의 상처는 깊어 보였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민수가 상훈 오빠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상훈이 형 오랜만이야? 김민수는 예상과 달리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너도 혜진이와 한패였지? 형 그건 오해야. 김민수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나는 혜진이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어. 그냥 연인 관계였을 뿐이야. 그럼 왜 요양원 얘기를? 그것도 혜진이가 형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 김민수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 사실 나는 형에게 고마움이 있어. 무슨? 전쟁 때 말이야. 형이 날 구해준 적 있잖아. 상훈 오빠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때 민수가 너야? 응. 부상당한 나를 업고 후방으로 데려다준 사람이 형이었어. 상훈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꼬마가 너였구나. 형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그런데 그 후에 연락이 끊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한 전후였던 거예요. 그럼 혜진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우연히 만났어. 혜진이가 먼저 접근했어. 자기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라면서. 김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혜진이 모든 걸 계획했던 것 같았어요. 김민수를 이용해서 상훈 오빠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딸 행세를 했던 거죠. 민수야, 미안하다. 너까지 의심했구나. 괜찮아 형. 나도 혜진이한테 속은 거니까. 두 전우는 화해했어요. 하지만 상훈 오빠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상훈 오빠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지연아, 나는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늙었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상훈 오빠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며칠 후 상훈 오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더? 길어야 석 달 정도로 보입니다. 석 달. 70년 만에 다시 만난 상훈 오빠와 함께할 시간이 고작 석 달이라니요. 상훈 오빠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지연아, 괜찮다. 무슨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미 너를 다시 만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상훈 오빠는 병원에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지연아, 우리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저도요. 정말 그랬어요. 상훈 오빠와 함께 있으면 다시 6살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 약속 기억나? 무슨 약속이요? 100년애로 하자던 약속. 상훈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픈데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지킬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나와 결혼해 줄래? 갑작스러운 청혼에 깜짝 놀랐어요. 오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 상훈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병원에서 올렸어요. 간소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민수와 몇몇 지인들이 참석해줬어요. 상훈 오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나무 껍질로 만든 그 반지였어요. 70년 전에 약속했던 반지야. 70년 만에 오빠 손으로 다시 끼워주시는 군요. 70년이라. 참으로 오래 걸렸군. 이제서야 겨우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 상훈 오빠가 제 손가락에 그 낡은 나무 반지를 끼워줬어요. 7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2달 동안 우리는 행복했어요. 비록 병원에서였지만 매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상훈 오빠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함께 놀았던 추억들, 소꿉놀이 했던 일들, 그리고 전쟁 전에 평화로웠던 시간들. 지연아, 나는 행복해. 저도요. 전쟁이 우리를 찢어놨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
상훈 오빠의 말이 맞았어요. 전쟁이 우리를 떨어뜨려 놓았지만 운명은 다시 우리를 이어줬어요. 마지막 날이 왔어요. 상훈 오빠의 숨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 때문에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상훈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다음 생에서도 만나자. 네, 꼭요. 그때도 소꿉놀이 하자. 네, 신랑 신부 놀이요. 상훈 오빠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빠. 제 부름에 대답은 없었어요. 상훈 오빠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상훈 오빠가 살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나 봐요. 혜진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가까이 오지는 않았어요. 상훈 오빠를 떠나보낸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어요. 70년을 기다려서 겨우 석 달을 함께했다니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라도 상훈 오빠와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손가락에는 그 나무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상훈 오빠가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에요. 평생 빼지 않을 거예요. 가끔 꿈에서 상훈 오빠를 만나요. 여전히 8살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줘요. 지연아, 소꿉놀이 하자. 네, 오빠. 꿈속에서만큼은 우리는 다시 아이가 되어요. 전쟁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요. 전쟁이 우리를 찢었고 세월이 우리를 늙게 했지만 사랑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순수하고 진실하고 영원했어요. 상훈 오빠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전쟁 같은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생 함께 소꿉놀이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76살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6살이에요. 상훈 오빠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요.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70년이 지나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놔도 사랑만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상훈 오빠가 남겨준 마지막 말이 있어요. 지연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어디서든 너를 지켜볼게. 그 말을 믿어요. 상훈 오빠가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어린 시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전쟁의 그림자 없이 말이에요. 그날까지 저는 상훈 오빠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나무 반지를 끼고 군번줄을 목에 걸고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요. 이것이 70년에 걸친 우리의 사랑 이야기예요. 전쟁이 시작이었고 재회가 중간이었으며 영원한 사랑이 결말인 이야기요. 상훈 오빠 사랑해요. 영원히.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행복이 옵니다.